자, 우리가 통상수교론부터 시작해서 동학문민운동 혁명까지에 대해서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 찍고 있으니까 잘 봐요. 일단 이제 통상수교론을 봐야 돼. 이 통상수교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처음 배웠었던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통상수교에 대해서 반대하자라고 한 입장이었었는데, 흥선대원군과 달리 이 통상수교론 자체를 창성했었던 이들이 있었어. 그러면 이들이 이 찬성했었던 이들의 어떤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북학파 실학자들로부터 통상수교론자들이 영향을 받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당시에 유명한 북학파 실학자는 3명이 있는데, 첫 번째로 박규수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박규수와 그리고 청나라에 역관으로 갔었던 역관 출신이었었던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경석의 친구이자 이제 의원이었었던 유홍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통상수교론들, 즉 개화파애들이 등장을 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같이 봐줘야 될 게, 이 청나라에 역관으로 갔었던 역관 출신인 오경석이 책 2권을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로 해국도지라는 책과 그리고 두 번째로 영환지략이라는 책을 들여오게 됐었던 거야. 이거는 청나라에서 들여왔었던 지리서로, 당시에 청나라가 영국의 아편전쟁을 해서 두들겨 맞고 거기서 느껴갖고 만들었었던 이제 지도가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통상수교론자들이 이제 개화파에 영향을 줬었고, 가장 많이 영향을 줬었던 개화파애들이 누구였었냐면은 이제 젊은 양반 자제들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젊은 양반 자제들이 유홍이와 그리고 오경석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오경석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서 이때 통상수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1876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과 그리고 1882년에 있었던 조미수 통상조약이 있어. 강화도 조약을 맺었을 당시에는 물론 우리가 불평등 조약이었지만, 고종이 자신의 아버지의 흥선대원군을 이제 물러나게 만들고 나서, 나는 아버지와 다르게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해서 우리를 근대적인 국가로 이룩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고종대왕 시기 때, 정확히 고종 막때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고종은 1880년에 개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이 통리기무아문은 이제 모든 개화 정책을 총괄했었던 기구야. 그래서 얘가 총괄을 하고 그 밑에 컨트롤 타워들을 만들어야겠다. 아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그 컨트롤 타워인 통리기무아문이 이제 밑에 있는 부서들을 보고 일을 시켜야겠지. 그래서 12사를 통해서 정책을 실시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고종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화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일단 근대적 국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내가 보니까 군대 관련된 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1881년에 군대를 개편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5군형 체제였었던 군대를 이제는 2형 체제로 바꾸게 되고, 이때 장이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장어형만 남기고 싹 다 없애버리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신식 군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81년도에 별기군을 창설을 하게 됐었던 거지. 신식 군대였었던 별기군을 창설하게 되고, 이 별기군은 신식 군대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보다 좀 더 개화가 빠른 나라들의 그 사람들의 군대에서 일하고 있었던 교관들을 데리고 오는 게 맞겠구나 해서 이 별기군에서는 일본인 교관이 임명이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 교관을 맡았었던 건 일본인 교관이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고종은 이런 개화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개화 정책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답습을 하고 싶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3개의 나라에 대해서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일본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총 3차례를 보냈다고 나오거든. 우리 교과서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수신사라는 게 있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맺었었던 게 이제 수신사였었어. 이 수신사 같은 경우는 총 1차와 그리고 2차로 나눠지면서 갔다 오게 됐었던 거야. 1차로 갔을 때는 당시에 김기수라는 사람이 가게 됐었고, 2차 같은 경우는 김홍집을 필두로 가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 김홍집이 수신사 일행으로 일본을 갔다 왔다 보니, 우리가 개화 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일본의 메이지 유인이나 아니면은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그걸 모델 삼아서 우리가 개화 정책을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이때 김홍집이 이
일본에 가서 갖고 왔었던 책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조선 책략이라는 내용이에요. 이 조선 책략이란 내용은 지금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로부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 청나라와 일본과 그리고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그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조선 책략이었었고, 이 조선 책략을 썼던 사람이 청나라의 외교관 출신이었었던 황준원이라는 사람이었었어. 됐지? 그래서 이 조선 책략에 영향을 인해서 맺었었던 조약이 1882년에 맺었었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기무함을 통해서 개화정책을 실시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답답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일본은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답습하고 싶었었던 거지. 그래서 갔었던 게 1881년에 조사시찰단이라고 해서 일본에다가 시찰단을 보내게 되는데, 당시에 조선 내에서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유생층들이 반대를 하게 됐었는데, 하도 이 유생층들이 반대를 하게 되니 어떻게 될까? 이 조선 시찰단이 이제 대놓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신사유람단이라고 해서 선비들이요 휴가로 가는 유람단이에요 라는 명목하에 갔었던 게 조사 시찰단이다. 신사유람단이고 요거는 비밀리에 파견이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 조사 시찰단에 파견됐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제 박정양, 아니면은 어윤중, 어윤중, 그리고 홍영식 등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가 일본까지 끝이고, 그 다음에 청나라로 가면은 청나라에서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는 당시에 1881년에 이제 영선사가 파견이 되게 됐었어. 요 영선사가 파견이 되게 됐었고, 이 영선사에 파견됐었던 인물이 김윤식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김윤식이 영선사에 파견이 되게 됐었는데, 이 김윤식은 1882년에 이모군란이 터지게 되면서 명성황후 얘기하는 거야. 이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에 대해서 진압하기 어렵고, 흥선대원군이 자기를 죽은 사람을 취급했으니 윤씨가 너가 청나라 황제한테 말해서 청나라 군대 이끌고 다시 조선으로 복귀해라 라고 해서 1882년 이모군란을 계기로 복귀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영선사에 대해서는 근대적 무기 공장에 대해서 답습을 하기 위해서 이 영선사에 파견이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 83년대 이 답습했었던 걸 바탕으로 근대식 무기 공장을 세우게 되니 그게 바로 기기창과 그리고 번사창이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883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계기로 해서 갔었던 게 이제 보빙사였었던 거야.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답례로 갔었던 게 보빙사 일행이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러한 통상수교가 있는데, 방금 이 조사시찰단이 비밀리에 갔었던 이유 중 하나가 조선 내 유생들이 반대를 했었다라고 했었지. 이 조선 내 유생들은요, 이제 1860년대부터도 우리는 통상수교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거부한다는 이제 그런 뜻을 보여줬었어.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정척사운동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위정척사운동이라고 부르고, 위정척사운동은 18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봐야 돼요. 먼저 1860년대로 갈게요. 이 1860년대 같은 경우는 당시에 고종은 집권하고 있지만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었어. 그래서 이 1860년대는요 척화주전론이라는 게 나와요. 이 척화주전론이라는 거는 화이론을 배척하자라는 게 척화주전론이었었어. 화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나왔었던, 이제 중국을 빼고 모든 애들은 오랑캐다라는 그 화이론인데, 여기서 화자가 그 화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척화주전론을 주장했었던 사람은 이항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뜻을 밀어줬었던 이항로와 그리고 기정진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항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서양을 배척하자는 애들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서양과 화친하자는 애들은 적국이다. 그런데 어찌 우리는 후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하자는 건데, 서양은 곧 금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맞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서양은 곧 금수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요 1860년대 척화주전론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870년대로 넘어가서 이 1870년대는 외양일체론이라는 게 나와요. 외놈과 양놈은
하나다라는 게 외양일체론인데 요걸 주장했었던 사람이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탄핵 상소를 올리고 그리고 고종의 스승이었었던 최익현이라는 사람이었었어. 면함 최익현이었었다 라는 거. 그래서 이 최익현이 그러는 거야. 우리 1860년대에 겪었던 서양과의 전쟁 기억나지 않냐? 그런데 어째서 지금 일본이 와갖고 운용으로 대포 펑펑 쏘면서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약을 맺으려고 하냐? 외놈과의 양놈은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광화도 조약 같은 건 맺으면 안 돼요 라고 주장했었던 게 최익현이었었던 거야. 그리고 188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됐었어. 근데 강화도 조약을 맺고 수신사 파견됐었는데 수신사 김홍준이 조선 책략 들고 와서 미국과도 수교를 해야 된다고 하네.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는 상소를 올릴 거예요 라고 나왔었던 게 지금의 영남 지방에서 있었던 10,000명의 유생들이 있어요. 10,000명의 사람들이 상소문을 올린다, 소를 올린다. 그래서 영남 만인소 사건이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영남 만인소 사건은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이만수 얘기하는 거야. 어찌 조선 책략의 내용만 믿고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하여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으려고 하십니까? 그럴 순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이만손이고 조선 책략을 들고 왔었던 김홍집을 이제 처벌을 주장했었던 게 이만손이다. 그래서 조선 책략이 부정적이었고 또한 미국과의 수교도 부정적이었던 게 이제 이만손이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여기가 이제 위정척사 운동이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조선 내에서 지금 개화정책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위정척사 운동도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런 개화정책이 결국에 부작용이 나오게 돼요. 그 부작용이 언제 1882년에 이모군란이 터지게 됩니다. 이 이모군란 같은 경우는 구식군인들이 이제 일으켰었던 난이야. 그러면은 이때 당시 구식군인 같은 경우는 개화 이전에 활동했었던 군인들이거든. 근데 이 군인들한테는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불만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개화 정책을 하겠다고 기존에 있었던 5개의 사단이 있었겠지. 이 5군형 체제를 뭘로 바꿔버렸던 거야? 2형으로 바꿔버렸잖아. 그러니 지금 세계 사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군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실직자가 되게 됐었던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개화 정책의 구식군인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13개월 동안 급료를 안 줘요. 이게 킥이야. 그러니까 이때 이제 13개월 동안 급료를 안 주게 되는데, 당시에 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바쁜데 여기다가 군인들한테 월급 줄 돈은 없다. 그러니 이거를 급료를 밀어버려야겠다면서 급료를 안 줘버리게 됐었던 거야. 근데 내가 예전에 아동센터에서 일을 했었잖아, 얘들아. 근데 그때 이제 보통 월급날이 지금 잘 기억 안 나. 20일이거든. 근데 20일 날 초과해서 넘어가면은 진짜 민원이 거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전화 연결이 안 됐었어. 하루 이틀만 넘어가도 문제가 생기고 빡이 치던데 여기 13개월 동안 급료를 안 주겠대요. 이때 참은 군인들도 대단해.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의 불만이 너무 가중되게 되고 당시에 고종의 왕비였었던 명성황후가 자기 이제 식구인 민겸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민겸호가 군인세를 납부했었던 선해청이 있었거든. 이 선해청의 당상이었었어. 선해청 당상 민겸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겸호야, 쟤네들한테 일단 1개월씩 봉급이라도 줘라. 진짜 굶어 죽겠다라고 하니까 겸호씨가 네! 라고 하는데 거기서 띵겨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려던 봉급에 대해서 반만 주게 되고, 근데 거기 딱 가보니까 조나 수수나 모래가 섞여있는데 에라이 씨 내가 뭘 먹으란 거야 하면서 선해청 당상이었었던 민겸을 제거를 하고, 이러한 지금 우리의 이러한 우리가 지금 이런 꼴에 당한 이유가 개화 정책의 명목 때문이다. 그리고 저 신식군인들과의 차별 때문이니 저 신식군인들을 없애버리고 이 세상을 다시 바꿔버려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그래서 선해청 당상이었었던 민겸을 없애버리고 이들이 이동했었던 곳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일본 공사관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일본인이 있고 있었던, 일본 교관이 머물고 있었던 곳에 이동을 하게 되고, 이 일본인 교관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본인 교관을 살해를 했어. 문제가 생겼겠지. 이건 너무 일이 커지겠네. 우리 뒷배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향했던 곳이 어디면 흥선대원군의 집으로 향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한테 대원군이시여 저희를 좀 지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대원군의 지지를 받게 됐었던 거지. 그럼 이때 당시에 고종과 명성황후는 뭘 하고 있었냐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의 지지를 받고 흥선대원군이 고종한테 얘기해요. 고종아, 너는 지금 네가 한나라의 왕인데 도망가면 어쩌냐? 너는 일단 복귀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이 화나고 있었던 이유를 들어보니까 명성황후 민씨에 대한 이러한 안 좋은 게 있으니 민씨는 죽었다고 장례를 쳐버려서 이들의 민심을 잡아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요청으로 고종은 다시 복귀를 하게 되고, 흥선대원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꼴이 난 거는 개화 정책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걸 총괄하는 기구인 통리기무암원을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통리기무암원과 그리고 이 별기군을 없애버리게 됐었던 게 흥선대원군이 딱 들어서서 한 거야. 그러니 이런 걸 보니까 이 이모군란 때는요, 99인뿐만 아니라 하층민들도 같이 합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어. 그래서 뭔가 좀 성공의 기미가 보였는데 갑자기 어디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네. 그래서 이 이모군란은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청나라 군대를 진압할 수 있게 요청한 얘가 누구냐면 명성황후예요. 그래서 영손사에 파견됐었던 김윤식 보고 요구를 하게 돼갖고 이 이모군란으로 김윤식이 들어오게 됐잖아. 다시 조선을 복귀하게 되는데 이 복귀하면서 청나라 군대랑 같이 오게 됐었던 거야. 즉 명성황후의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하게 됐었다. 그러면서 청나라 군대가 이 진압하게 되니까 이 일의 원인인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서 우리가 본국으로 데려갈게요 해서 대원군이 이때 납치를 당하게 되면서 이 이모군란은 끝이 나게 됐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맺어졌었던 조약 하나가 있거든. 그게 이제 조약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청나라랑 맺었었던 조약이 있어. 그거를 조청상민 수력무역장정이라고 불러요. 당시에 청나라는요, 이제 조청상민 수력무역장정, 청나라는 이제 조선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야 조선아, 우리가 너희들 거의 그냥 망할 뻔한 거 살려줬는데 우리한테 많은 권한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 많은 권한을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청나라 사람이 조선에 무역하러 왔을 때 이 내지까지도 통상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 라고 하면서 내지 통상권을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지 통상권을 요구를 하게 되고, 또한 플러스적으로 치외 법권을 요구를 하게 되면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청나라랑 조청상민 수력 무역장정을 맺었는데 또 일본이 다가와요. 일본이 다가와서 야, 우리 지금 일본인 교관 죽었잖아. 우리 자국민이 억울하게 죽은 것 같으니 우리랑도 조약 하나 맺자라고 하면서 일본과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제물포 조약이었던 거야. 그래서 둘 다 1883년에 맺게 됐었고요. 이 1883년에서 이 제물포 조약의 대표적인 내용은 일단은 배상금 내놔. 자, 배상금 내놓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일본인 교관이 죽은 이유가 지금 조선 내 공사관에 우리 일본인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공사관에 군대를 주둔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야. 공사관에 군대 주둔을 허용할 수 있게 맺었었던 게 이 제물포 조약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모군란 한 세트 끝이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조선은 배상금도 물어내야 되고 개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충돌이 생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충돌 중 하나가 경제적인 충돌이야. 결국에는 우리가 뭔 어떤 정책을 실시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가장 필요한 건 돈이야. 근데 이 돈으로 인해서, 이 경제적 충돌로 인해서 개화파가 분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파들이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분할을 했었던 개화파들의 컨셉이 다 있어요. 어떤 컨셉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 일단 동도서기라는 동쪽의 것은 근본으로 하고 서쪽의 기술만을 받아들이자라는 동도서기론과, 그리고 우리의 문명 자체를 모두 바꿔버리자라는 문명개화론파가 있었어. 요게 이제 조선 내에서 여론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 동도서기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은 명성황후 민씨 같은 왕족 출신의 이제 왕실 사람들이었었어.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온건개화파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통상수교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일본처럼 모든 거를 바꿔야겠다, 일본처럼 일본의 메이지 시점 모든 걸 바꿔버려야겠다 라고 주장을 했었던 게 요 급진개화파 애들이었었던 거야.
그러면 온건기아파의 이 동도 서기로는 동쪽, 우리나라 거는 근본으로 하고 서쪽에 있는 기술만을 받아들이자라는 동도 서기론이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이 온건기아파 애들은요, 일단 당시에 청나라에 개화 정책이었었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하게 되는 거야. 양무운동을 모델로 해서 지금 우리 건 근본으로 해야 되고, 청나라처럼 우리 건 근본으로 하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명성황, 민씨나 김윤식 이런 사람 등이 요거를 주장을 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 급진기아파 애들 같은 경우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우리가 모든 걸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 문명기아화론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었던 게 요 급진계아파 애들이었었고요. 대표적으로 젊은 양반 자제들이었었어. 이들은 오경석의 제자들로 오경석의 영환지략과 그리고 해국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급진계아파 문명계화론을 주장했었던 이들이었었어. 그러니 이들이 분할을 하게 됐었다고 했잖아. 이들이 뭘로 분할을 하게 되냐면은 당호전 발행으로 분할을 하게 됐었던 거야. 당시에 명성황 온건기아파 쪽 파였었던 이제 밀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밀렌도르프라는 사람인데, 이 밀렌도르프는 이 조청 상민 무역 장정 이후에 청나라는 조선에 고문단을 파견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마건상이라는 고문단과 그리고 독일인 출신이었었던 밀렌도르프를 고문단으로 파견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밀렌도르프는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너희가 고문 좀 해줘, 조언 좀 해줘 라고 하면서 청나라의 뜻을 따라서 갔었던 사람이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후로 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 밀렌도르프야. 그러니까 밀렌도르프가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조선 내에 돈이 없으니 새롭게 돈을 찍어 버립시다 라고 해서 밀렌도르프가 이 당호전 발행을 주장을 하게 됐었던 거지. 그러니 이에 있어서 이걸 반대했었던 이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급진계아파 애들이었었던 거야. 이 급진계아파들이 얘기하는 거야. 흥선 내용을 시기때요. 당맥점 뽑아가지고 경제가 박살난 거 못 봤냐? 이거는 당호정은 한 번 더 찍어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있어서 해결하도록 제가 일본 내에 가서 차관을 도입을 해서 와볼게요 라고 했는데, 이게 실패를 거두게 됐고, 이러한 실패로 당호전이 발행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급진계아파의 이런 조선 왕실 내 여론이 약화되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 이렇게 약화되게 되다 보니까 급진계아파이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약해진 여론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들이 정변을 일으키니 그게 1884년에 일으켰었던 갑신정변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 갑신정변은 급진계아파이들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됐었던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했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었었던 우정총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우정총국 개국연을 바탕으로 해서 이때 고종과 민비, 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모두 모이니 이 우정총국 개국연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일으킵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정총국 개국연에서 정변을 일으키게 되고, 이때 고종과 민씨는 도피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피를 가게 됐고, 이때 이 급진계아파이들이 근대 국가를 수립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근대 국가 수립과 함께 앞으로 이 우리나라 이 근대 국가가 어떻게 방향성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개혁정강 14개 조라는 걸 통해서 자, 저희는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라고 밝혔었어. 그래서 개혁 정강을 발표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요, 인민평등권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민들은 평등해요 라고 하면서 인민평등권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문벌 폐지와 과거제 폐지를 하게 되고, 능력에 따라서 관리 인재를 등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헌군주제를 통해서 내각제를 수립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요 개혁정강이고, 세 번째가 해상국우 보부상 연합회들을 혁파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요거였었어. 그래서 우리가 축배를 들고 개혁이 성공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민씨가 또 청나라에 군대 진압을 요청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하게 됐었던 거지. 그러면은 지금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었던 급진계아파 애들은 청나라 군대가 진압할까 몰랐냐? 아니었었어. 근데 왜 하필 1884년에 이때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청나라가 프랑스와 베트남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나서 전쟁을 하려고 조선 내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 반을 철수를 시켜요.
그러니 이게 지금 기회다 생각했었던 갑신정변에 일으켰었던 급진기아파애들은 미국을 찾아가게 돼요. 미국한테 가서 야 미국아 우리 정변이 일으킬 건데 군사적으로 지원 좀 해줄래? 라고 하니까 미국이 안 해준대. 그래 이를 어쩌고 있을까 하고 딱 살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톡톡톡 쳐. 누가 치나 딱 봤더니 일본이니까 하이 하면서 헤이 그러니까 요 이사시부리 이러면서 딱 온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희가 정변 일으키려고 하네. 근데 군사 필요해? 우리가 군사적 도움 줄게 해갖고 그래 해갖고 딱 했는데 청나라 군대가 일본 군대를 안 들어올 줄 알았나 봐. 근데 베트남 쪽으로 갔었던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갔었던 군대가 갑자기 또 들어온다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일본 군들이 안 써 그냥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의 진압으로 인해서 요거는 3일 천하로 끝이 나게 되고요.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었던 급진기아파 애들은 일본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홍영식은요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됐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갑신정변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 갑신정변의 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초의 근대적 국가를 수립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한계를 보면은 일단 위로부터의 개혁이고 일본군의 도움을 받았었다라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본의 도움을 인해서 백성들,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었다라는 게 요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조약도 맺게 돼요. 이모군란처럼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일단 이때 당시 일본이랑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일본 새끼들도요, 자기네는 피해를 봤다고 갑자기 또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맺었었던 조약이 한성조약이에요. 이 한성조약 내부에서도요, 일단 배상금 지불은 당연히 있어. 배상금 지불과 함께 이때 당시에 자 우리가 지금 공사관이 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공사관 이전 비용을 달래요. 그러면은 너희가 지금 요 한성조약과 재물포조약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재물포조약에도 공사관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성조약에서 공사관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공사관만 보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재물포조약은 공사관의 군대 주둔 허용인 거고 이 한성조약의 공사관은 이전비야. 우리가 공사관에 대해서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비를 조선한 너희가 내! 라고 하는 게 요 한성조약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구별 잘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나라와 일본이 맺었었던 조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1885년에 맺어졌었던 텐진 조약이야. 이 텐진 조약은 일단은 지금 조선 내에 있는 청군과 일본군은 물러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선 내에 청나라 군대든 일본 군대든 조선 내 군대가 파견되게 되면 서로에게 알리고 통보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요 텐진 조약의 내용이었었던 거야. 근데 이거는 조선과 합의 안 거치고 청나라, 일본 둘이 그냥 합의해서 맺은 같은 조약이 요 텐진 조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갑신정변 결국에는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청나라의 내정 가설이 너무 심해지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도 이러한 청나라의 내정 가설이 너무 부담스러웠는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를 또 극복하고 싶었던 거야. 지 힘이 아니라. 그래서 이때 몰래 러시아랑 비밀 협약을 맺게 돼요. 이게 조러 비밀 협약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조러 비밀 협약 내용에서는 요거거든. 러시아가 지금 우리는 남하를 원한다. 그래서 러시아가 영흥만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의 우리나라 영흥만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군대를 조차할 수 있게 해달라. 조차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땅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 다른 나라한테 임대를 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조차야. 그래서 러시아의 영흥만 조차를 허용을 해줬었던 게 조러 비밀 협약인데 이게 어찌저찌 영국한테 들켜요. 그래서 1885년 같은 해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해버리게 됩니다. 요게 이제 거문도 점령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런 거문도 점령이 있다 보니까 어째 될까? 조선 내에서는 지금 청나라에 치이고 일본에도 치이고 러시아에도 치이고 이제 영국까지 조선에 계속해서 치고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구박받고 아파요.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해 갈까라고 하니까 조선 내에서 조선 중립파론이라는 게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립파론을 대두했고 이거를 주장했었던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로 독일인 출신이었었던
부둘러가 조선의 중립론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육일준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서유견문을 작성했었던 육일준이요. 중립론이라는 책을 작성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로부터 중립을 유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립론을 이때 작성을 하게 됐었던 거지. 그리고 고종 또한 이러한 청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내무부를 설치를 하게 돼요. 이거를 내무부를 설치를 해서 청나라에 대한 간섭을 벗어나려고 했었거든. 왜냐면 청나라 간섭이 심해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친척파이들이 되게 많이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 답답해서 내무부 설치를 해서 어떻게든 해보고 싶었지만은 이거는 성과가 없이 이제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중앙이 개판이야. 중앙이 개판이라고 하면 지방도 개판이 나고 있었던 상황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지방 사람들이 힘드네.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힘든 걸 어떻게 타개를 하게 되냐면은 종교를 통해서 이거를 타개를 하고 싶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선에 특히 삼남지방,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에서 이 종교가 유행을 하게 되니 그게 바로 동학이라는 종교였었어.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이 동학 있잖아. 이 동학이야. 이 동학을 창시한 사람 복습해주면 누가 창시하게 돼? 최재우라는 사람이 19세기에 1800년대, 1860년대에 최재우가 창시를 하게 됐었지. 그래서 최재우가 얘기하잖아. 지금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조선에 있는 종교들이 얼마나 이제 바보 같으면은 저 백성들이 서학을 믿겠냐 하면서 만들었었던 게 동학이었고, 이 정부는 이 최재우를 사교의 교주라고 칭하고 최재우를 어떻게 하겠어? 이제 사형을 시켰었다라고 했었지. 그리고 나서 이 최재우의 뜻에 이어받아서 2대 교주이죠. 최재우의 아들인 최시영이 동학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동경대전이라는 게 있어요. 용담유사랑 최시영이 용담유사랑 그리고 동경대전이라는 걸 편찬을 하게 되고요. 전국에 포접제라는 거를 실시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포접제를 실시를 해서 동학에 대해서 이제 퍼뜨리게 되고 있었는데, 확산을 시키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접제라가 뭐냐면은 이런 느낌이라면 되는데, 프랜차이즈 시스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BBQ라는 치킨을 먹을 수가 있어. 근데 BBQ 치킨은 지금 전주에 본사가 없고, 그리고 뭐 수도권 지역에 본사가 있겠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충청도 사람이 어떻게 BBQ 치킨 맛을 알고 황금올리브 맛을 알아? 그거는 BBQ 본사가 있고, 그리고 전라도 지점에 전라도 집을 하나 만들겠지. 그리고 나서 송천동에다가 이제 BBQ를 막 깔아. 그럼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이제 BBQ 황금올리브 맛을 알겠지. 그거야. 그게 바로 이 포접제인 거야. 이 포 같은 경우는 전라도 지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접 같은 경우는 송천동 내부에 있는 이제 BBQ 매장들이 있지.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포접제를 통해서 동학을 되게 많이 확산시켰었고, 대표적으로 많이 확산됐었던 곳이 이제 삼남 지방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확산이 됐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최재우와 최시영이 근본 자기의 근거지로 잡고 있었던 지역이 달랐었어. 최재우 같은 경우는 경주 출신의 양반 출신이었기 때문에 경상도 지방을 잡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최시영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제는 경주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 최재우가 사교로 규정돼서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최시영은 충청도 지방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걸 바탕으로 1892년이 됐어요. 1892년에 교조신화운동이라고 해서 우리의 동학을 만들어주신 최재우 교조님에 대해서 신분을 회복해주세요 라고 나왔었던 게 교조신원운동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 교조신원운동의 첫 번째 시작은요, 공주에서 1892년에 실시가 되게 되고, 공주 집회를 바탕으로 해서 1893년이 됐어요. 이때 이 공주 집회가 좀 더 커지게 되면서 삼례 집회로 가게 돼. 그리고 이 삼례 집회가 좀 더 규모가 커져서 보은 집회까지도 이어지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부는 이거에 있어서 단속을 하려고 이제 사람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게 집회 규모가 너무 크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공주랑 삼례 보은인데, 왜 여기냐면은 공주 같은 경우 충청도고, 삼례 같은 경우는 지금 너희가 전라도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삼례가 되게 중요해. 왜냐면 전라도와 충청도를 이어주는 게 삼례거든. 그러니까 지금 충청도 지방에 있었던 탐관오리의 수탈 때, 이제 횡포 때문에 일어났었던 집회 중 하나가 공주 집회야. 물론 교주신화운동이 바탕이 되게 됐지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충청도와 전라도로 이어지는 삼내에서도 집회가 크게 일어나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탄압을 하라고 진압하러 보냈더니만 규모가 너무 크네. 그러니 이제 절충안을 내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럼 충청도에 있었던 탐관오리만 처벌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끝이 났었던 게 요 교조신원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이게 충청도 지방에 있었던 탐관오리만 이제 처벌을 받았을 뿐 그 밑에 있었던 전라도 지방에 있었던 탐관오리들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894년이 됐어요. 이때 1894년이 되니까 이제 고부 지방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니 그게 이제 고부 농민봉기였었던 거야. 그러면은 이 고부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당시에 전라도 지방에 있었던 고부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전라도 지방에 유명한 탐관오리 새끼가 있었어. 그게 바로 조병갑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조병갑이요, 이제 고부 지역에 군수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요. 이 조병갑은 백성들한테 걱정을 만들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자기의 백성들한테 대해서 만석보라는 걸 자기가 만들겠대요. 이 만석보라고 해서 농사에 필요하고 있었던 보호를 만들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만석보를 만들려다 보니까 물세가 필요하게 되니 쌀 700여 색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화가 났었던 농민들이 일으켰었던 게 고부 농민봉기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고부 농민봉기를 주도했었던 이는 전봉준이라는 사람이었었어. 정봉준이요, 고부지방의 사람들을 모여서 농민봉기를 주도를 하게 되고, 또한 이 봉기를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해서 못 찾게 하려고 이때 당시 사발통문이라는 걸 작성을 하도록 만들었었어. 이 사발통문이 뭐냐면은, 일단 종이가 있어 얘들아.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다가 사발을 통해서 이렇게 사발로 이제 그려. 그리고 여기다가 막 사람 이름을 적어.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누가 주동했는지 못 찾겠지? 그러도록 만들었었던 게 요 사발통문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고부지방에 있었던 농민봉기의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니 당시에 고종은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정부는 이용태를 파견을 해서 얘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진상규명하고 이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 이용태 새끼께서요, 이 고부농민봉기를 일으켰고 있었던 반란군들에 대해서 모두 잡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농민봉기를 이끌고 있었던 농민군 입장에서는 뭐야, 정부 입장에서는 안핵사 이용태 파견을 해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진 않는다고 안 되겠다, 이거 더욱더 규모 크게 일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1894년 이제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이때 일어나게 돼요. 1894년 3월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이 1차 같은 경우는요, 안핵사 이용태가 고부농민군들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 지금 진압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니까 일어났었고, 이들은요 당시에 전봉준과 그리고 손화중이 연합을 해서 이 1차 동학농민운동을 이제 주도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백산에 모여요. 백산에 집결을 하게 되고, 그리고 4대 강령을 이때 발표를 하게 됩니다. 4대 강령을 발표를 해서 이제 나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백산의 4대 강령 발표 이후에 나아가면서 구호를 외치게 돼. 그 구호가 뭐냐면은 바로 보국안민과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자, 그리고 폭정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하자라는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들이 향하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1894년 4월이 됐어. 이들이 향했던 곳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은 황토현, 지금의 이제 황토현으로 향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정읍과 고창으로 향하게 됐고, 이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들이 정읍과 그리고 고창 지역을 획득하게 돼요. 그리고 황룡촌 전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황룡촌 전투에서 이때 또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제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돼.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어때? 큰일 났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돼. 그래서 이 청나라가 딱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당시에 이 청나라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됐었다라고 했잖아. 청나라는 이 동학농민군이 일어나고 있었던 여기 아산만 쪽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청나라랑 일본이 무슨 조약 맺었었어? 텐지 조약 맺었잖아. 일본군도 들어와야겠지. 근데 일본군이요, 사실상 부산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도 되잖아.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조선 내에서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정부군과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듣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5월 달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우리 이러지 말고 지금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 화해의 약속을 맺자 해서 맺어졌었던 게 전주 화약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전주 화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화해의 약속을 맺게 되는데 이때 이제 동학농민군의 입장과 그리고 정부군의 입장이 있게 돼요. 동학농민군의 입장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개혁안 낼게요. 그래서 이 개혁안을 실시할 수 있는 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들은 패전 개혁안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전국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이러한 개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패전개혁안의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은 뭐 과부의 재가의 허용, 노비문서 소각 이런 것도 있어. 그리고 탐관오리 처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패전개혁안의 내용이었었고, 그리고 정부군 입장에서도 이러한 거에 동학농민군이 이야기했었던 이 패전개혁안을 도와주겠다고 교정청을 설치를 해서 의지를 보여주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일본군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요 사이 때 화약 맺어가지고 잘 되나 했지만 일본군이 인천으로 들어와서 이때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려요. 이 사이시기 때 일본군이요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리게 되니까 이에 있어서 청나라가 항의를 하게 되고, 이 항의에 있어서 일어났었던 일본이 먼저 청나라에 선빵을 쳐버려. 이게 청일전쟁이 발발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있었던 동학농민군이요 2차 동학농민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1894년에 있어. 1894년 9월 달이었었어. 그래서 이들은 이 1차 시기 때는 정부군에 대항한다는 이미지지만 2차 때는 경복궁을 점령하고 있었던 요 일본군을 물리치자라는 목적하에 만들어졌었던 게 요 2차 동학농민 운동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 2차 동학농민 운동은 당시에 남접의 전봉준과 그리고 북접의 손병희가 있었어. 남접과 북접이 뭐냐면은 남접은 전라도 지방에 있었던 동학농민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북접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도 지방에 있었던 동학농민교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남접의 정봉준과 북접의 이제 손병희가 연합을 해서 이 일본군과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 대항하는 대표적인 전투가 공주 우금치 전투였었던 거야. 하지만 이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때 전봉준은 체포를 당하게 됐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 교과서 사료 속에서 정봉준이 체포되고 있는 사료가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봉준의 체포를 인해서 동학농민군은 끝나게 됐지만 남아있었던 자녀 동학교도들은요 활빈당을 통해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학농민군이고요. 이제 의의와 한계를 보면은 의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규모 농민 봉기였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봉건과 반외세 반침략에 대항하는 운동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한계 같은 경우는 근대 국가 건설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었다라는 게 요 동학농민군의 한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가 전라고 시험범위야. 전라고 시험범위고, 그리고 도연아 빨리 시험범위 나왔으면 알려주고, 그리고 은빈이 같은 경우는 2단 같은 경우 이제 교류 파트 있지, 그 파트를 내가 아마 찍어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영상 잘 보고 내일 목요일 10시 반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